안녕하세요. 스타일리고 임광목 대표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오후 3시 9분입니다. 아직 장마감까지 약 20분 정도 시간이 더 남아있지만 시장 상황 자체가 나온 시간에 크게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요.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장마감 유튜브를 올린 이후에 주말까지 해서 거의 한 나흘 동안 4일 동안 그 유튜브 방송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일찍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를 올리지 않은 이유는 뭐 짐작을 다 하시겠지만 지금 그 시국이나 정고, 국가의 상황이 어떤 그 증시 유튜브를 가지고 그 분석을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국가가 위태로운 이런 상황에서 증시 분석을 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 그 국민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주말에 스페셜 방송을 생략을 했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특히 주식 투자를 하는 그 주식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를 모두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또 지금 이 시기가 국가적인 위기 상황 그리고 또 주식은 그 위기 상황에 따라서 폭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유튜브의 구독자분들은 국민으로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주식 투자자로서의 고통, 이중의 고통, 그리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삼중의 또는 사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구독자분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또 그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저희 그 소수의 그 구독자밖에 없는 유튜브이지만 저의 그 이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참고할 만하다,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일정 부분은 올바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오늘 제목은요, 그 체계적 위험 그리고 팩트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3, 4천 개 정도의 종목이 있는데 그 개별적인 기업의 그 위험에 따라서 피해갈 수 있냐, 피해갈 수 없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것이 전쟁이라는 것이 있죠. 그 전쟁 또는 그 천재지변 같은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게 그 상황 자체를 한쪽에서는 그 계엄의 그 대통령의 행위를 계엄이라고 한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한쪽에서는 내란죄라는 그런 그 내란죄라는 그 어떤 제명을 붙여가지고 이 전국을 지금 그 전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내란죄라는 거는 결국에는 전쟁 이런 거하고 반란 이런 거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지금 증시는 역시 그 체계적 위험 중에서도 가장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전쟁하고 거의 비슷한 전쟁에 준하는 그런 걸로 규정이 됐다라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에 따라서 이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현상적으로 그 상황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상적으로 그런 상황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요, 이제 저보다도 이제 그 한 세대 정도, 저희 부모님 세대라든지 한 세대 정도 그 유해 세대가 그 중심이 됐었던 그 1990년대 말이 되겠죠. 1990년대 말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여 년, 뭐 한 30년 가까이 전에 우리나라가 가장 그 국가적으로 큰 위기 중에
할 수 있었던 그 경제 위기 중에서요. IMF라는 게 있었었죠. 그 당시에 그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내다가 이렇게 달러로 바꾸기 위해서 팔았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아직 태어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계시는 그런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우리나라가 환란이라고 해서 IMF가 오니까 그 원화 가치가 너무 떨어지고 그 원달러 환율이 너무 이제 고공행진으로 가고 국가부도 사태가 나니까 달러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금은 통용이 되니까 금을 내다 판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중에서는 그 금을 그냥 가지고 있고 싶었던 국민들도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 금을 팔아줌으로써 금을 팔아서 달러를 확보함으로써 그 부채 그 외환 문제죠. 외환 문제, 그리고 그 외채 문제, 국가부도 문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해 나갔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IMF 때 약 한 30년까지는 안 됐지만 27년, 8년 정도 전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 그 30년 가까이 지나간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금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럼 그 당시에 금을 내다 팔지 않았다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큰 자산가가 돼 있을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애국심의 발로로 인해서 금을 갖다 팔았기 때문에 그때 팔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굉장히 큰 자산가가 돼 있을 텐데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때 내가 한 행동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 가치보다는 그때 내가 금을 내다 팜으로 인해서 국가의 위기가 더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고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 거다. 그런 그 2, 30년 전에 본인의 그 국가를 위한 그 행동이 그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그걸 경제적인 측면으로 평가를 해서 그때 나의 행동은 참으로 어리석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지금 그 국가가 지금 이렇게 그 어떤 위험하고 위태롭고 이런 그 정치적인 혼돈과 정치적인 굉장히 그 대립되어 있고 혼탁하고 또 굉장히 그 촛불 그 태풍 앞에 있는 촛불처럼 그 풍전등화라고 하죠. 그런 정도의 위기감이 느껴지는 이런 국면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힘들 테고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자영업하시는 분들대로 힘들 테고 내수가 더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요. 또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이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힘들 대로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경제적인 지금 현재의 손실이 있다고 해서 어떤 그 상황을 나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이 상황을 팩트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것이 온당한가? 정말 그 경제적인 좀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팩트하고 다르게, 진실하고 다르게 아니면은 진실이 아닌 걸 알면서 맞다고 주장을 한다라든지 거짓을 옳다고 밀어준다라든지 이런 국민의 태도가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가고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그 금을 팔았던 그 애국심을 가지고 팔았던 분들의 그 경제적인 2, 30년이 지난 이후에 경제적인 그 혜택 측면에서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건 잘못된 거냐 경제적인 선택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한 그 애국심에 대해서 더 가치 있는 선택을 했다라고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요. 지금의 어떤 그 주식시장의 문제, 어떤 경제적인 문제 그 이상의 이 국가의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내가 지금 왜곡된 또는 선동된 잘못된 이런 호도되고 오도되고 이런 것들에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한번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제가 아까 체계적 위험이 무엇인지 그 개념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팩트라는 이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우선 그 증시, 어쨌든 우리 유튜브가 증시 유튜브니까요. 오늘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제가 이런 그 관점에서 오늘 주식 시장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그 정국이라든지 시국이라든지 어떤 그 경제적인 그 위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대통령의 그 판단, 대통령의 뭐 그 잘못된 또는 성급한 꼭 그랬어야만 했나 하는 그런 그 평가 또는 그 비판이 될 수 있는 대통령이 발단이 된 건 맞고요. 그게 지난주 화요일 날 그 계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짧은 2시간여의 그 계엄 그 사태로 인해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시간이 경과가 됐는데, 일단 제가 여기 검정색으로 지금 테스트선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 또 하나의 제목은 매도 주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 하나는 그 시점이라는 제목을 잡아봤고요. 여기 색깔로 보시면은 빨간색은 계엄, 좀 전에 그 단초가 된 그 사건인 그 계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그 계엄의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탄핵 절차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정치권에서는요,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어, 이 부분을 윤 대통령이 그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이 토요일 날 탄핵 이제 그 저기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경제가 안 좋아진다, 주가가 더 떨어진다,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팩트 체크인가? 우선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계엄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 화요일 날 12월 3일 날 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게 증시에 반영이 된 거는 4일 수요일부터 반영이 된 거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까지 나흘 동안 반영이 된 건데요. 그 계엄 사태가 그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과 또 그 다음 날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점으로 봤을 때 그 사건 발생 후 첫째 날과 둘째 날 같은 경우에는요, 이 테스트 선이 2450이었거든요. 자, 그럼 2450은 이 계엄하고 무관했을 때에도 2450, 지난번에 한 2, 3주 전에 계속 2400이 붕괴된 이후에 2450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 수준에서 테스트를 거쳤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계엄이라는 그 사건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이 발생하고 나서 2일 동안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의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벌어졌던 약세장에서 크게 영향이 더 그 악화가 됐다라든지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제가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의 가장 권위 있는 평가 기관인 S&P에서 그냥 한국의 신용 등급에 영향 없다라고 본다, 이런 발표도 했었던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는 그 계엄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한 지지선, 테스트선은 2450이었고 그 선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점상으로 봤을 때 사태 발생 첫째 날과 둘째 날까지는요. 그리고 그때는 역시 그 매도를 했던 주체도 2450 정도까지 다시 2500 근처에서 밀릴 때 매도를 했던 주체도 외국인이 주도로 매도를 했고, 자, 근데 외국인이 주도로 매도를 할 때는 뭐 환율이 올라가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그동안에도 계속 매도를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크게 그 계엄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악화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시점적으로 봤을 때 3일과 4일이 지났다고 할 수 있는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떻게 됐습니까? 2400이 잠깐 장중에 붕괴가 되기도 했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네 번째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2400이 아예 붕괴가 돼 버렸고, 그리고 2300
60, 70 뭐 이렇게까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러면은 과연 계엄이라는 것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2350까지 테스트를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게 어 단초는 됐겠지만 그 계엄이 터진 거에 대한 반영은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서 그 정도의 그 계엄의 이런 어떤 사건 이거는 증시에서는 2,450 정도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그 인시던트, 큰 문제가 된 인시던트.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재앙 같은 거는 카테스트로피라고 하잖아요. 카테스트로피 또는 디제스터 이런 상황으로 보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갑자기 날짜가 더 지남으로 인해서 이게 테스트 선도 2,450으로 더 100포인트 정도 밀리고 있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매도 주체가 바뀌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주체가 외국인이 아니고요. 그냥 개인들이 패닉셀이라고 하죠. 패닉셀 공포 심리로 해서 주식을 지금 대거 팔고 있는 게 외국 그 개인들이 팔고 있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팔고 있는 거를 연기금 같은 데서 기관 같은 데서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처럼 지수가 다시 2,400이 붕괴가 되고 2,360대까지 이렇게 밀리면서 2,350 테스트 이거를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것 정도의 패닉셀로 바뀌게 된 거는 그 계엄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 자체보다는 계엄 이후에 그 진행이 된 어떤 탄핵 추진이라든지 또는 그 당사자인 쪽에서의 어떤 그 선동 정치들이 개인들을 불안하게 자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더 빠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팩트다. 시장을 보는 팩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리를 해서 봐야 되겠죠. 물론 단초가 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좀 섣부른 선택을 했다라는 거가 단초가 됐는데, 자, 그것을 그냥 섣부른 선택이었다라고 그냥 거기서만 간주를 했다라면은 이 2,450 전후에서 이 테스트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다시 반등을 해 나갈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크게 막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잖아요. 내란죄로 몰고 가고 있고, 뭐 탄핵을 둘러싸면서 막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고, 뭐 이런 그 공포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어떤 공포 심리가 느껴지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한 부분은 이 계엄이라고 하는 그 계엄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라기보다는 이 계엄 이후를 둘러싼 그 정치 싸움에 의해서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 그 오늘까지 진행되고 있는 시장이 더 악화가 되고 있고 더 하락하고 있는 시장을 저는 그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이런 선동 또는 이런 정치적인 이런 어, 대립,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 불안감 조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컨트롤하기가 어렵겠죠. 이거는 뭐 밸류에이션 가지고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어떤 그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좀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다만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사태에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하실 때는 이 사태가 어떻게 정말 지금 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질 만한 그런 사태인가, 아니면은 결국에는 해결이 될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이 될 사태인가,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외국인들은 현재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서 뭐 오늘 이렇게 패닉셀 한 사람들은 못 버티고, 물론 이 그 패닉셀 중에는 반대 매매 때문에 신용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판 그런 매도 물량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나 연기금에서는 적극적으로 받아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쿼드러플 이칭데이라고 했잖아요. 12월 달 쿼드러플 이칭데이인데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이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쿼드러플 이칭데이의 그 포지션이 바뀌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여전히 이번 주 목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은 외국인들의 이해 구도상으로는 지금 주가보다는 한참 위쪽으로 올라가야 그 포지션 분석하고 포지션 분석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급한 것들이야 어떤 신용 매물 같은 거, 급한 매물 같은 경우는 팔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매물이라면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손실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버텨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제가 이게 오늘 그 때가 때고 시국이 시국인 만큼 우리 주식 방송이긴 하지만 제가 오늘 좀 이렇게 9개의 이렇게 흐름도상에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이게 제 생각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하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참고만 하시면 되지 저의 생각이 무조건 맞으니까 저의 생각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제 얘기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국회라고 지금 했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계엄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그 관련해서 이 국회가 과연 국회가 과연 제가 이거를 또 잠깐만요. 자, 국회가 과연 이번에 계엄이 있기 전부터 했던 막 20몇 개의 그 탄핵 또 통과 안 되면 또 올리고 막 예산 깎아버리고 오늘도 뭐 대통령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 경호하는 예산 깎아버려야 된다. 이런 거는 법적으로도 좀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야말로 폭거 그야말로 어떤 폭력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 계엄이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좀 더 참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대통령도 사람이지만 그래도 좀 더 대통령은 좀 달라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대통령의 그 계엄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된 그 국회의 폭거 저는 폭거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폭거가 분명히 원인 제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반영을 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이 이재명 대표가 저는 한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실용주의는 존중을 해요. 실용성을 강조하는 이런 측면은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그 실용주의라고 해서 나는 범죄를 하면서까지 내 실용주의를 따라야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용주의가 필요하니까 일부는 한쪽에서는 뭐 속여도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실용주의라는 그 명목으로 감수해야 하기에는 너무 큰 범죄 행위들이 있었다라는 거. 실제적으로 지금 사법 재판이 한두 가지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조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그 측근 실제적으로 뭐 비서라든지 이런 측근들에 해당되는 업무적인 측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3명이나 자살을 했잖아요. 지금 구속돼 있는 그런 측근들 말고라고 하더라도요. 그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게 왜 자살을 했겠냐? 정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언 써놓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죄가 없으면 왜 죽습니까?" 이런 말 했었었거든요. 예전에 다른 정치인한테요. 그러면 자기 주변에 그런 그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아무 이유 없이 죽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어 단순하게 이 대통령의 그 계엄이라고 한 이 행위를 단순하게 정말 그 행위가 그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그 잘못됐다라는 것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자기의 모든 범죄 혐의가 그 셀프 사면이라든지 뭐 자기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지금 뭐 여러 명 들어가 있잖아요. 김용, 정진상, 김인섭 그다음에 누구예요? 그 쌍방울에서 막 저기 돈 갖다 쓰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지금 그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다 사면시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지금 이 계엄이라고 한 거를 더 과장을 해 가지고 막 선동을 하는 것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덮고 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죠. 자 그렇다라면은 이재명이 "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해 가지고 대선 다시 치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는 대선 출마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어떤 제가 선동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진정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분은 그렇게 "나는 대선 출마 안 할 겁니다." 이러진 않고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면은 이 자신의 어떤 안위 또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된 선동질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이분도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시고 똑똑한 분이신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배신과 그리고 기회주의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신, 기회주의. 이분도 이게 정말 오해라면은 자기는 순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은 '아 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윤석열 대통령이 소속돼 있는 여당의 대표 역할을 했으니까 나도 물러나겠습니다. 저도 잘못이 크니까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이번 대선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지금 하는 것처럼 막 선동하는 행위 같고 비판하는 행위 같고 저같이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어떤 정당성을 인정을 받으려면은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우리들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정말 순수하게요. 대통령이 인제 하야하거나 탄핵이 돼도 다음 대선에 나가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공표를 하고 하면은 저는 이 진정성 인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두 사람이 절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벨상 제가 노벨상이라고 써 놨는데 얼마 전에 한강 작가 노벨상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노벨상이 노벨이라는 과학자 그분 상이잖아요. 노벨이 무엇을 개발이라고 하나요? 개발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내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형성하게 됐고 그 수익금으로 인제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 그런데 노벨도 역시 이 다이너마이트가 혹시라도 어떤 인명의 피해라든지 나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낸 거를 후회한 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노벨이요. 노벨상의 모티브가 된 인물인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을 했는데 이 얘기는 일단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보완해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뒤에서 키워드와 연결을 해서요.
저 아인슈타인이라는 그 다음의 키워드 관련해서는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과학적으로 그 이론을,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는 뭐 다 알고 계실 테고. 자, 그럼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요,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을 좀 상대성으로 봐야 되지 않냐. 국회의 폭거,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그 어떤 의도, 이 사람들의 의도,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다이너마이트도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그런 이 어떤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발명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다이너마이트가 좋게 사용됐을 때는 좋은 거고 나쁘게 사용됐을 때는 나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노벨이 후회를 했다라는 것처럼요. 자, 그럼 상대성으로 봐야 된다라는 건데, 비슷한 맥락에서 오펜하이머라는 그 키워드를 써놨는데, 오펜하이머 하면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연구한 그 과학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미국의 프로메테우스라고도 하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영화도 나왔었잖아요. 자, 근데 원자폭탄 역시 상대성 이론, 다이너마이트도 역시 어떻습니까? 좋은 용도로 원자력처럼 사용될 수도 있고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럼 이 자체가 어떻게 사용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나쁜 것으로 사용됐다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고, 이 상대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계엄이 국회에 200여 명밖에 들어가지 않았고 또 살상 무기는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거 군대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때 무슨 뭐 방송 장악 같은 것도 안 하고 생방송으로 다 그대로 볼 수 있게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제재가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그 어떤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한 것도 없고 투표를 하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계엄이 보면은 어 그냥 어떤 그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뭐 무슨 내란을 일으키려고 한 계엄이 아니라, 저는 이런 폭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대통령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절제적으로 사용된 그 계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거는 분명한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정당방위이고 절제된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으로 인해서 누가 많이 사람이 죽었다라든지 뭐 이런 일이 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다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면은 아무리 절제됐고 정당방위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겠지만, 국민이라든지 국회에서 누구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정당방위이고 절제된 계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파악하는 걸로 봤을 때 이거를 어, 굉장히 무슨 치명적인 죄를 지은 것처럼 덮어씌우려고 하는 그런 해석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의 죄를,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불소추 특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란죄가 아니면은 뭐 대통령을 어떻게 흔들어댈 수가 없으니까 프레임을 딱 내란죄로 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계엄을 통해서 뭐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내란죄다 이렇게 어, 지금 프레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대통령을 지금 거의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정말 이게 내란죄라고 생각을 합니까?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뭐 탱크 가지고 밀어내지도 않고 살상 무기를 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고 뭐 무분별하게 국민들에게 총을 쏴대고 이러지 않는 그런 내란죄라는 게 있습니까? 자, 하나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내란죄 관련해서요. 제가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트럼프가요. 중간에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일기 때 임기가 끝날 무렵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잖아요. 근데 그때 신보는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이제
그 유도를 했죠. 그 어떻게 보면 국회의사당,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그 무효다라고 반란을 해라. 그것이 미국에서 그 내란죄, 미국에서 내란죄로 해서 그 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기소가 됐고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도 했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한참 전인 7월 달에 올해 7월 달에요. 실제적으로 이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개입해서 자기의 지지자들에게 그 의회를 전복하게 만든 그 행위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5명인가가 사람이 죽었어요. 5명인가 사람이 죽었고 또 그 140명인가 50명 경찰인가가 막 다치고 이런 그런 정말로 그래서 내란죄로 됐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요. 대통령의 그 재임 중에 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재임 중에 일어난 모든 행위는 절대적인 면책행위다 이렇게 판결이 나면서 무죄로 발표가 났습니다. 최종적으로요. 이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올해 7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거에 근거에 봤을 때도 이 내란죄가 정말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덮어 씌우고 뭐그 의리 없고 또 중심 없고 또 자기 살기 위해서 없는 거짓말 지어내는 그 비겁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앞다퉈서 이제 막 윤석열 대통령을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법적으로만 봤을 때 이 미국의 사례에서처럼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내란죄가 적용되기는 법적으로 봤을 때 적용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무슨 대통령이 하야를 합니까? 저는 그냥 떳떳하게 전공법으로 그 탄핵해라. 나 그러면 헌법재판소 가서 판결 받아보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런 거 저같이 저는 그 정치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치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림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통령을 뭐 만약에 탄핵이 정말로 인용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의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뽑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한동훈 이런 모습을 보고 안 뽑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제3의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전공법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 전공법으로 가서 지금 국민의힘의 8명의 그 국회의원들한테 뭐 탄핵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애걸 복걸하고 이런 거는 저는 좀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사람들도 생각이 있으면은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래도 한 나라에 G10에 들어가는 나라에 국회의원식이나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선동질인지 누가 더 나쁜 사람들인지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여당에 그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 분들도 최종적으로는 이런 분별력, 정말로 자기들의 이해관계, 이익만을 위해서 그 아닌 것이 맞다고 하고 거짓도 거짓이 사실이 되고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작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전공법으로 가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민주주의 모든 그 어떤 올바른 민주주의의 가장 선봉에서는 우리 성숙한 국민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성숙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성숙하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최소한 저는 국회 계엄 이전의 폭거, 그동안에 그 국회에서 벌어진 그 다수당의 횡포, 다수당의 독재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정말 순수하게 국민을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보고 또 그 지지를 하고 투표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자세가 성숙한 국민의 자세가 아닐까. 그런 성숙한 국민의 자세야말로 우리 그 제대로 된 선진화된 민주주의 국가로 가는 그런 필수 코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게 지금 사실은 주식 분석 정도나 하려고 만들어진 유튜브에서 어떤 정치 이슈를 가지고 지금 며칠째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이 정치 문제로 인한 정치 위기로 인한 그 체계적 위험, 정치 위기로 인한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유튜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 얘기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찬성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 제 생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